네, 이보다 속 시원한 부동산 이야기는 없다. 부동산엔 안녕하세요, 최균입니다. 자, 부동산 투자의 성공과 실패를 좌우하는 타이밍, 최고의 부동산 투자 멘토가 제시하는 최적의 입지와 매매 전략으로 여러분의 부동산 고민 이제 부동산 N이 해결해 드립니다. 자, 현명한 부동산 전략을 세워줄 최고의 부동산 멘토입니다. 미래가치투자연구소 우리 한종훈 대표 함께합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요즘 부동산 얘기가 심심치 않게 나오고 있습니다. 대통령의 입을 통해서, 정부 관계자의 입을 통해서 뭐 다양한 이야기들이 나오고 있는데, 이 이야기들에 대해서 저희가 한 발 좀 빠른 상황입니다. 물론 시청자 여러분들이 보시기에는 이후겠지만 저희가 가장 좀 빨리 다루는 게 아닐까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일단 총평 한번 듣고 오늘의 주제 만나보고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한종훈 대표의 총평. 요즘 부동산 이야기에 대한 총평. 부동산 이야기에 대한 총평. 지금 뭐 우리 이재명 대통령이 양도세 네. 중과 유예 없다 이렇게 지금 연장 없다 이렇게 지금 뭐 발표도 하고 지금 시장이 조금 뒤숭숭합니다. 왜냐하면은 1년 연장될 걸로 기대한 사람들이 상당히 많았거든요. 그랬던 것 같아요. 많았죠. 네. 그래서 그리고 더군다나 취득세를 완화한다 이런 얘기들이 나오니까 더군다나 취득세와 양도소득세는 거래세거든요. 네. 거래세를 완화하고 보유세를 높이는 이런 정책으로 이제 가겠구나라고 해서 양도세가 없어지지는 않겠지만 네. 그래도 1년간 또 중과가 유예될 거다 이렇게 예상들을 했는데 갑작스럽게 그러니까 사실은 제가 네. 보기에는 이게 그 정부에서 어떤 확실하게 이렇게 해야 되겠다 저렇게 그 결정을 빨리 못한 것 같아요. 그래요. 예, 그러다가 뒤늦게 지금 양도세 중과를 연장 안 하겠다 이렇게 나오니까 지금 상당히 시장이 좀 혼란스럽다. 그 한종훈 대표의 총평은 뒤숭숭으로 하겠습니다. 뒤숭숭. 나 개인적으로 좀 뒤숭숭한 요즘이 아닌가라는 말씀으로 가늠하고, 자, 그러면 한종훈 대표와 함께 이야기 나눠볼 이슈엔 오늘의 주제 공개합니다. 자, 오늘의 주제입니다. 다주택자 양도세 중과 유예 연장 없다. 부동산 시장 향방은 앞서 총평에서 그런 얘기를 해주셨는데, 이재명 대통령이 2026년 5월 9일로 예정된 다주택자 양도세 중과 유예 조치를 추가 연장 없이 종료를 하겠다. 이렇게 명확히 밝혔습니다. 과연 이게 시장에 어떤 영향이 미칠까라는 게 첫 번째 질문인데, 퐁당퐁당인 것 같습니다. 정권에 따라서 진보라고 대표되는 정권과 보수라고 대표되는 정권의 모르겠습니다. 이 정책을 보면 어디가 보수고 어디가 진보인지는 모르겠으나 이게 보면 어쨌든 정권에 따라서 퐁당퐁당입니다. 근데 이번에 다시 유예 조치를 연장 없이 종료하겠다. 시장에 어떤 영향이 미칠 거라 보시나요? 근데 시장이 이제 매물 잠김 현상이 심화될 것 같아요. 현상. 한마디로 네. 얘기하면 왜냐하면 양도세를 중과를 하면 양도세 이제 소위 이제 폭탄을 맞는다 이런 생각들을 할 수밖에 없거든요. 그러면은 이제 증여나 자식한테 증여를 한다든지 증여나 이제 그 버티기에 들어갈 가능성이 큽니다. 왜냐하면은 양도세 중과를 피하려면 5월 9일이잖아요. 네. 지금 5월 9일까지 잔금을 납부해야 돼요. 일반 양도세 중과를 피하려면 일반 세율로 받으려면 신규로 진입하시는 분들 말씀하시는 거죠? 그렇죠. 잔금을 납부를 해야 된다는 거 말씀하셨으니까. 내가 네. 살 때 네, 살 잔금을 때. 납부해야죠. 이게 그러니까 팔거나 사거나 하니까 잔금 납부일이 그러니까 어쨌든 소유권이 넘어가는 시점이 5월 9일까지는 넘어가야 된다는 얘기예요. 네, 네. 근데 지금 시간이 상당히 없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과거에 그 문재인 정부 때도 이런 상황이 있었는데 양도세 중과를 하기 전에 6개월간 그 시한을 줬어요. 네. 6개월 동안 양도세 중과를 안 하고 일반 세율로 할 테니까 빨리 팔아라. 예, 그래서 시중에 좀 매물이 나오는 기대 효과를 기대했는데 근데 그때는 한 6개월간 시간을 줬거든요. 그래서 일단 매물이 시중에 나왔습니다. 예, 매물이 좀 나와서 정책이 좀 맥히는 것 같다라고 생각을 했는데 딱 그 날짜가 끝나니까 6개월 기간이 끝나고 중과가 되자마자 이제 시장에 아주 매물 잠김 현상이 엄청 강해졌거든요. 네. 예, 지금도 거의 똑같은 거예요. 근데 지금은 그러니까 미리 좀 얘기를 했어야 되는데 정부에서 이걸 이렇게 할까 저렇게 할까 좀 망설였던 것 같아요. 그러다 보니까 시한이 지금 기간이 너무 없는 거예요. 그렇죠. 5월 9일이니까. 9일이면은 네. 왜냐하면 우리가 보통 이제 계약하고 잔금 치면 한 3개월 잡아야 되거든요. 그런데 또 거기다가
서울과 뭐 경기 12개 지역은 전부 토지거래 허가구역으로 묶여 있잖아요. 그러니까 토지거래 허가구역으로 묶여 있다는 거는 내가 거기다 전세를 만약에 주고 있다. 과거에 전세를 주고 있어요. 전세를 주고 있는데 거기를 어떤 사람이 사서 내가 팔려면 누가 사야 되잖아요. 근데 살 사람이 거기 입주를 해야 된다는 거잖아요. 실거주를 해야 되니까 이게 상당히 지금 촉박하죠. 그리고 토지거래 허가구역으로 만약에 거기서 거래가 되려면은 허가를 또 받아야 되거든요. 토지거래 허가. 그럼 허가 받는데 또 한 15일 정도 걸려요. 한 보름 정도. 이렇게 되니까 시간이 지금 뭐 그리고 또 설날이 껴 있잖아요. 2월 달에. 설 연휴 껴 그러니까 지금 상당히 지금 바쁜 시기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약 한 3개월 정도 남은 겁니다. 그러니까. 그렇죠. 그렇죠? 근데 네. 이게 정말 바쁜 시기죠. 그렇다고 지금 당장 되면 누가 와서 당장 사는 것도 아니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정부에서 조금 그 망설였다. 이거 어떻게 할지 거기에 대한 결정이 확실치 않았다는 그런 얘기가 있고. 그래서 지금 그래요? 정부에서는 두 가지 안을 내놓고 있는 것 같아요. 하나는 뭐냐면은 잔금을 치르는 시점이 아니고 5월 9일까지 계약만 해도 계약만 해도 인정을 해주겠다는 안. 그리고 또 하나는 뭘까요? 하나는 그냥 한 1, 2개월을 네. 요걸 또 늦춰줄까? 1, 2개월 정도만. 그러니까 5월 네. 9일이면 한 6월 뭐 7월 9일 뭐 이 정도까지 늦춰 좀 그 안에 좀 거래를 해서 물건이 좀 시중에 나오지 않을까 좀 이런 기대를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지금 아까도 처음에 말씀드렸지만은 그게 좀 뭐 또 결정된 것도 아니고 아직. 그래서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좀 시장은 조금 이게 도대체 어떻게 될까 앞으로 좀 혼돈 상태인 것 같아요. 좋습니다. 자, 그러면 저희가 좀 근본적인 것부터 한번 짚고 가봐야 될 것 같습니다. 5월 9일 이후에 양도세 중과 유예가 종료가 된다면 정확하게 무엇이 달라지는지를 좀 말씀을 해 주시고 계속해서 이야기를 해야 될 것 같습니다. 무엇이 달라질까요, 정확하게? 그 세금이죠. 뭐 그 양도세가 지금 현재는요. 일반 세율로 적용을 하고 있어요. 5월 9일까지. 그러면은 이제 6에서 최대 45%까지. 그러니까 10억 넘는 거는 무조건 45% 세금을 내야 되는데 지금까지는 최대 45%까지였지만 네. 이 조정 대상 지역에서 양도세 중과가 되면은 이제는 2주택이면은 무조건 플러스 20%입니다. 그러니까 45%에서 플러스 20%, 3주택이면 최대 45% 플러스 30%. 그러면 3주택인 경우는요, 얼마 75%인데 거기다 이제 지방소득세 10%거든요, 75%에. 그럼 82.5%예요. 그러면은 한마디로 82.5%의 세금을 내고서 그걸 매달 사람이 있겠느냐? 결국 이거죠. 1주택만 보유해라. 그러니까. 그렇죠. 네. 예. 그래서 우리가 그 문재인 정부 때도 우리가 겪어봤지만 상당수의 많은 분들이 증여를 택했어요. 그래서 증여를 차라리 남한테 파느니 증여를 하겠다. 왜냐하면 증여세 최대 세율이 50%거든요. 50%. 예, 그러면은 82.5%하고 50%하고 이것도 상당히 차이가 나는 세율이거든요. 그래서 이제 그렇게 지금 가는데 근데 지금 문제가 뭐냐면은 네. 자주택자 양도세가 이게 이제 중과가 안 됐을 때는 여기에 이제 장기 보유 특별 공제라고 해서 네. 집을 오래 가지고 있을 때 이럴 때 이제 뭐 30% 이걸 해줬어요. 그러니까 다주택자들. 최대가 45%를 30%로 줄여주는 거네요. 45%가 되는 아니고요. 건가요? 이건 장기 보유 특별 공제라고 해서 네. 집을 오래 가지고 있었던 사람들한테 주택 수와 혜택을 준 거예요. 상관없이? 네, 혜택을 줬어요. 혜택을 줘서 다주택자라도 최대 한 30%까지 받을 수가 있었거든요. 네. 근데 양도세 중과가 되면은 이게 이제 없어져 버려요 또. 이러다 보니까 이게 양도세 중과는 2021년도에 이제 문재인 정부 때 생겼던 겁니다. 문재인 정부 그게 때. 노무현 정권 때 만들어졌다가 예, 문재인 폐기가 정부 때. 됐다가 다시 문재인 정부 때 네. 부활을 했다가 또 정지가 됐다가 네. 다시 또 이번에 생긴 거잖아요. 예, 그래서 그렇죠. 네. 2022년 5월부터 이제 윤석열 정부에서 지난 정부에서 이걸 갖다 일반 세율로, 그러니까 이게 법을 바꿔야 되는데 법을 바꿀 수가 없으니까 1년 단위로 시행령, 지방세법 시행령을 바꿔서 1년 단위로 일반 세율로 계속 지금 유지해 왔거든요. 그래서 이번에 이제 다시 원래대로 돌리겠다 이렇게 지금 얘기를 하고 있는 거죠. 그런데 이게 지금 이렇게 되면은 이제 세금이 높아지는 것도 높아지는 거지만 우리 과거에도 경험을 해봤잖아요. 우리 그 당시에는 취득세도 네. 중과였고요. 지금도 중과죠. 취득세도 중과였고 양도소득세도 중과였고 그리고 그 뭐 이 가지고 있는 우리 그 종부세 이것도 완전히 뭐 엄청 높은 그래가지고
옴짝달싹을 못하게 했던 그런 시절이 있었어요. 그러니까 그렇죠. 다주택 갖지 네네. 말라, 다주택 뭐 1주택만 가져라 이렇게 얘기했는데 자, 이렇게 지금 똑같은 상황으로 지금 가고 있는 게 아닌가 하는 그런 우려가 좀 듭니다. 그래요. 자, 그럼 이 다주택자 양도세 중과 유예 이 종료를 앞두고 가장 관건은 그거죠. 금매가 정말 실제로 지금 뭐 기간은 한 3개월 정도 남았습니다만 이게 정말로 실제로 일어날까. 그래서 뭐 일각에서는 버텨야 된다. 이것도 정권이 바뀌든지 하면은 또 이게 뭐 유예가 되든지 뭐 어떤 또 다른 대안이 나오니까 버텨야 된다라고 또 생각하시는 분들이 시장에 있고, 그래서 또 정부에서는 그런 팽배한 학습 효과로 버틴다라는 생각을 못하게끔 우리는 강력하게 추진을 하겠다. 이게 서로 지금 의견이 버텨야 된다와 한번 버텨봐라. 우리는 그렇게 못하게 할 것이다. 이게 좀 맞서고 있는 상황인 것 같습니다. 가장 중요한 건 금매가 늘어날지부터 한번 말씀을 좀 해주시죠. 앞서 이 대통령이 신년 기자회견에서 이런 네. 얘기를 했거든요. 주택 공급 방안을 두고 신축 공급이 있고 주택을 많이 가지고 있는 사람들에게 내놓게 하는 공급책도 있다. 그러니까 공급은 두 가지다. 신축을 새로 지어서 신축을 공급하는 방법,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내놓게 하는 방법. 이게 이제 공급의 두 가지 방법이라고 얘기를 한 것 같아요. 네. 그래서 근데 이렇게 되면은 지금 뭐 아시다시피 물론 이제 정부에서 지금 시간이 너무 짧으니까 5월 9일이면은 매도를 할 시간이 짧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뭐 기간을 연장해 준다든지 뭔가 조금 임시로 좀 단계적으로 혜택을 주겠다, 빨리 매도할 수 있게끔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요. 근데 양도세 중과를 피하려고 하는 일부 이제 다주택자들 같은 경우는 네. 분명히 매물이 나올 수 있습니다. 어. 그래서 이제 한동안 이 집값이 크게는 아니지만 지금 상당히 지금 많이 오르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그렇죠. 계속 작년부터 계속 오르고 있죠. 지금까지 네네. 계속 오르고 있는데 그 오름폭이 좀 줄어들 가능성이 있다. 예, 왜냐하면은 일시적으로 매물이 나올 수 있으니까. 그런데 문제는 이게 기간이 끝나면 5월 9일 이후부터. 유예 기간을 네. 유예 기간이 이제 끝나버리면 그때부터는 완전히 매물이 다주택자들이 이제 매물 안 놓겠죠. 이제 중간이니까. 그러니까 다 5월 9일 걷어들일 거야. 전까지는 서로 선택과 고민의 기간이 있을 것이고 네. 5월 9일이 지난 이후에서는 내놓지 않을 것이다라는 말씀이신 거죠? 그렇죠. 그렇게 네. 되면 이제 매물이 잠기는 현상, 예, 그리고 거래가 이제 또 끊기는 이제 거래 절벽 거래 절벽. 현상 이런 것들이 같이 더 이제 심화될 것이다 이렇게 저는 이제 생각이 되네요. 그래서 잘 지금 우리 그 투자자들이나 이 집을 매도를 할까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은 이건 판단을 잘 해야 되는 하셔야겠네요. 시기다. 지금 그렇죠. 저는 그렇게 보여지고 있습니다. 그래 아마 제가 다주택자는 아니지만 제가 다주택자라면 정말 고민이 될 것 같아요. 최대 75%. 엄청나. 거기에다가 지방세 한 80% 정도 나간다고 82.5%. 고민될 것 같습니다. 지방소득세까지 덮치면 그러니까 82.5%는 거의 다 세금으로 내니. 근데 이걸 그냥 가만히 생각을 해보면은 너무 당연한 거죠. 왜냐하면은 이거 세금으로 다 나가네. 그럴 건 파는 게 낫지. 그러면 그냥 굳이 그 얼마 되지도 않는 거 굳이 그냥 가지고 있어야 되지 않을까? 그리고 또 우리가 과거에 그런 경험치가 있잖아요. 또 항상 우리나라는 냉탕 온탕을 왔다 갔다 하는 그런 정책들. 그러니까 부동산이 상당히 어렵지만은 이 정책 세우기도 어렵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또 뭐 정부가 바뀌면 또 어떻게 될 거다. 이렇게 이제 예측들을 하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어차피 뭐 파나 안 파나 뭐 그러니까 가지고 있자 이런 것들이 상당히 지금 늘어날 것 같습니다. 그래서 네. 그리고 이제 또 결국은 그런 것 같아요. 그러니까 항상 보면은 이 세금으로 집값을 잡을 수 있을까 하는 생각을 저는 많이 하거든요. 그리고 실제로 그 어떤 연구 보고서나 이런 데 보면은 뭐 양도소득세를 높이니까 양도소득세를 갖다가 중과를 하니까 오히려 집값이 오르더라. 그리고 거래 그 매물은 오히려 줄어들더라. 이런 것들이 있거든요. 네, 그래서 그럴 수밖에 없을 것 같아요. 그래서 이런 것이 과연 정책은 항상 그렇죠. 정책은 항상 올바른 어떤 판단을 하기 위해 모든 사람들에게 좀 좋게 이렇게 가기 위해서 정책을 만들잖아요. 그래요. 예, 그런데 그 정책이 선의의 의도로 만들었어도 그게 반대로 가는 그런 현상들이
종종 있거든요. 사실 그게 이제 뭐 어떤 역설이라고 하는데 그래서 그런 것들이 또 반복되는 게 아닌가 하는 그런 우려도 좀 있습니다. 이 말씀을 쭉 들어보니까 양도세 중과라는 정책은 사실은 좀 임시방편의 정책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좀 드는데 그 뒤를 이어지는 어떤 그런 정책이 나와줘야지. 왜냐하면은 5월 9일이라는 디데이가 정해져 있고 그 전에 집을 빨리 팔아라라고 하면 말씀대로 5월 9일 이전에 팔 수 있는 사람 최대한 팔려고 하겠지만 내가 매도를 하고 싶다고 해서 또 매도가 되는 게 아니잖아요. 매수자가 있어야 되는 거니까. 그렇죠. 그게 만약에 안 될 경우에는 당연하게 5월 9일 이후에는 절벽 상태로 공급이 없어지지 않겠느냐. 그렇기 때문에 정부에서 이 정책이 좀 성공을 하려면 이 후속 대책이 좀 나와주고 받쳐줘야지만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좀 다시 한번 하게 되는데 예. 네, 말씀하시죠. 예. 그래서 그 정부에서 국토부에서 그 발표를 했죠. 서울에 서울 서울 수도권 6만 경기에 원? 수도권에 6만 가구 네. 공급하겠다. 그리고 구체적으로 숫자까지 이렇게 발표를 했습니다. 근데 저는 이제 그 방송을 보고 느낀 게 뭐냐면은 뭐 별거 없네, 특별한 게 없네라는 걸 느꼈거든요. 저번에 저희가 방송할 때 주택 공급에 대한 부분이 굉장히 심각한데 이번에 공급 대책이 나왔을 때는 명확하게 지역하고 이런 것을 탁탁탁 집어서 예. 자세하게 얘기를 하면은 시장에서 반응을 할 것이다라고 말씀하셨는데 정부에서 발표가 들어보면 그러니까 수도권에 6만 호 그리고 지역과 어디에 몇만 호씩 갈 것이다를 아주 명확하게 찝어줬거든요. 예, 맞습니다. 근데도 좀 뭐라고 할까 대책이 안 된다 이렇게 보시는 걸까요? 아니 근데 이제 그게 네. 그 사실은 국토부에서 어떤 정책을 진행을 하더라도 그 지자체랑 협의가 잘 돼야 되잖아요. 협의가 아무래도 네. 협의가 돼야 되는데 제가 좀 관심 있게 봤던 것이 용산 국제업무지구 거기가 국제업무지구니까 상당히 일자리가 크게 들어오는 곳이거든요. 거기에 본래 현재 시장이 오선 시장이 6,000호를 넣겠다고 했다가 본래 6,000호가 계획이었거든요. 거기 근데 거기를 국토교통부 협의해서 8,000호까지 양보를 하겠다. 근데 이번에 발표한 건 국토교통부 장관이 10,000가구라고 발표를 했거든요. 10,000가구 더 늘어난 거네요. 늘어난 거죠. 그러니까 좋은 거 아닌가요, 그러면? 협의가 안 됐다는 얘기죠. 근데 이게 권한이 뉴스를 가만히 들여다보면 전 정부 국토부에서 그렇게 발표하면 이게 무조건 진행이 되는 줄 알았더니 그거 아닙니다. 최종의 권한은 서울시장이 다 갖고 있더라고요. 예. 그래서 보면 지금 뭐라고 해요? 키는 서울시장에게 넘어간 것 같습니다. 이게 만약에 안 되면 서울시장이 반대를 한 거고 되면은 서울시장과 정부가 잘 합의를 한 거고 이런 모양새인 것 같던데 맞나요? 그렇죠. 근데 이제 네. 그 오성시장 같은 경우는 6,000호 공급을 했다가 8,000호로 늘렸는데 거기다가 더 늘려라 10,000가구를. 그러니까 거기에 대해서 좀 의견이 전 이제 합의가 된 줄 알았더니 보니까 이게 아직까지 잘 안 된 것 같아요. 그리고 지금 보면은 뭐 그 바로 옆에 인근에 있는 캠프킨 부지 네네. 미군 부대 거기도 뭐 3,500호인가 2,500인가 3,500가구 이렇게 늘리겠다고 하고 그다음에 뭐 태릉 골프장 뭐 태릉 골프장은 예전에도 한번 개발을 하려고 계속해서 저희 했었죠. 단골 뭐라고 할까요? 단골 지역 장소라고 예. 말해야 되나요? 네. 그래서 사실은 이런 대책이 나왔을 때 이게 과연 그때는 왜 안 됐고 지금은 될 수 있는 이유가 뭘까? 이런 생각을 좀 하게 돼요. 그리고 과천 경마장을 비롯해서 하여간 입지들은 다 괜찮습니다. 입지들은 네네, 다 너무 좋은데 좋죠. 근데 지금 오늘 뉴스를 보니까 뭐 다 반대가 심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이게 과연 제대로 될까라는 그런 그렇죠. 의심이 좀 듭니다. 왜냐하면은 이게 사실은 어떻게 지자체 간에 협의가 돼서 일사불란하게 진행이 돼야 되는데 이게 발표만 해놓고 나중에 협의를 하려고 그러는 건가? 이런 생각도 들고요. 그래서 조금 여기에 대한 좀 불확실성이 있지 않나라는 생각이 들고요. 그리고 또 하나 문제는 이건 이제 공공임대인지 공공분양인지에 대한 그 몇 호가 공공임대고 몇 호가 공공분양인지에 대한 정확히 밝히진 않았어요. 그건 나중에 이제 추후에 하겠다. 발표를 근데 하겠죠? 네. 예, 근데 민간 공급에 대한 민간 뭐 재개발 재건축 이런 것들에 대한 어떤 그 인센티브라든지 용적률 완화라든지 이런 건에는 아예 얘기가 없거든요. 그러면은 과연 이게 제대로 될까? 이게 그 항상 제가 처음에 말씀드렸듯이 정책이 투 트랙으로 가야 된다. 그러니까 이 공공도 중요하고 민간도 중요하니까 두 개가 같이 가서 빨리 공급을 해줘야 되는데 지금 민간 서울시에서도 지금 어떻게든지 빨리 공급을 땡기려고 하거든요. 근데 거기에 대한 발표가 없었다는 게 좀 아쉽고요. 그래요. 민간에 대한 발표가 없었다는 게 좀 아쉽습니다. 그래서 사실은 뭐 저는 이걸 보고서
뭐 또 그 했던 얘기 또 하네라는 그런 인식을 좀 받았어요. 그러셨어요? 예, 그게 그러니까 이게 거기에다가 조금 물량만 더 늘린 그런 거 아닌가. 그래서 좀 더 이제 그 어떤 시장에 대한 신뢰성을 주겠다 이렇게 얘기를 하셨거든요. 국토교 통장관이. 그래요? 그러면 이제 좀 더 빠르게 이게 과연 진행이 되면은 효과는 분명히 있습니다. 이건 분명히 있어요. 이게 입지들이 괜찮기 때문에 그렇죠. 있는데 이거 과연 지자체랑 빠르게 협의를 해서 빠르게 진행될 수 있는지 거기에 대한 캐스처 마커가 있기 때문에 저는 좀 거기에 대해서 좀 의문을 좀 갖고 그러니까 있습니다. 지금 앞서도 말씀드렸지만 모든 키는 지금 뭐 서울시에 좀 있지 않나라는 생각을 해보면서 저는 사실 부동산에 대한 큰 관심을 두지 않고 여태까지 세상을 좀 살아오다 또 이 프로그램을 또 하면서 한종훈 대표를 뵙게 되면서 부동산에 대해서 좀 들여다보기 시작했는데 저 보면서 저희 방송에서 이야기했던 부분 앞서도 말씀드렸지만 그런 부분이 나오긴 정부의 발표가 된다면은 시장에서는 환호를 할 것이다. 거기서 좀 거기에 포커스를 놓고 그 대책 발표라는 걸 보았더니 저희가 요구했던 것들을 다 하나씩 하나씩 수용이 됐던 것 같습니다. 제가 볼 때는. 근데 이제 문제는 그거죠. 민간이 들어오게 될 경우 그 좋은 입지가 좋은 그런 부지에 우선적으로 들어가야 되는 조건들이 청년들이나 신혼부부들 위주로 들어가야 된다. 근데 민간에서 하게 되면은 그 가격대를 뉴스에서도 나오는 이야기가 그겁니다. 민간에서 하게 되면 그 분양가, 높은 분양가에 청년들과 신혼부부들이 들어갈 수가 없다. 그렇기 때문에 정부에서 공공으로 좀 이게 진행을 그거 맞아요. 한다 이렇게 어, 얘기를 하는 거 보고 그거는- 그래 그렇다면은 뭐 어느 부분은 공공에서 해주고 맞아요. 입지가 좋은 곳에서 그리고 또 아닌 부분은 또 민간에서 같이 해주고 하면서 서울시와 정부가 잘 그렇죠. 협의를 하면 네. 좋을 것 같다는 생각을 했는데 사실 말미에 이 질문을 드리려고 했습니다. 근데 먼저 좀 드리고 가야 될 것 같아요. 그러면 이런 좋은 정책이 나오고 보면은 빠르면 2030년이라는 얘기가 나오더라고요. 예. 이게 또 그 안에 뭐 6.3 지방선거도 있고 그리고 대통령도 우리나라는 임기가 있기 때문에 근데 앞서도 말씀드렸지만 양도세 중과제도 정권이 바뀔 때마다 했다 안 했다 했다 안 했다 이러니까 시장에서 이상한 학습 효과가 생겼거든요. 이 부분도 좀 마찬가지가 아닐까라고 생각을 해 보는데 우리 대표님의 의견은 어떠실까요? 저도 뭐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게 항상 그 정책이 이렇게 보면은 참 맞는 것 같은 정책들이 많거든요. 이렇게 하는 게 맞겠다. 근데 이렇게 하면 좋겠다 하는 이렇게 하면 정책들도. 좋겠다 이런 것들이 나오는데 근데 거기에 항상 부작용이 따르잖아요. 그 부작용은 물론 어떤 전체를 보면 일부의 부작용은 우리가 감당할 수 있겠죠. 근데 그게 상당히 크게 나타나니까 이제 문제인 것 같아요. 본래 세금이 지금 그래서 정책의 방향을 올바로 좀 이렇게 처음부터 심사숙고해서 해야 된다는 생각을 좀 많이 하는데 요즘 들어서 생각하는 게 뭐냐면은 세금이 오르면요. 네. 세금이 만약에 이제 중과가 되고 오르면은 우리가 집을 가지고 있는 사람 입장에서 봤을 때는 세금 오르기 전에 팔아야 되는 게 맞잖아요. 그러고 싶죠. 예, 네. 그렇죠. 그게 맞죠. 네. 그러면 그런 물량들이 시중에 많이 나오면 가격은 하락하는 게 맞지 않을까요? 그럴 수밖에 없죠. 떨어질 수밖에 없잖아요. 그런데 지금 가만히 생각해 보면은 그런데 지금 보면은 물건이 과연 나올까? 왜냐하면 지금 서울 전역 같은 경우는 토지거래 허가구역으로 묶여 있잖아요. 그렇죠. 그럼 토지거래 허가로 묶여 있으면은 2년 실거주 요건이 있기 때문에 그렇죠. 무조건 거기에 물건이 어떻게 거래가 되려면 내가 들어가 살아야 된단 말이에요. 그런데 이 물건이 시중에 많이 나올 수 있게끔 하려면 토지거래 허가구역이 없어야 되는데 오히려 규제로 묶어놓고 그건 묶어놓고 또 물건 빨리 팔아라. 빨리 기간 줄 테니까 팔아라. 이게 상당히 좀 뭐 밸런스가 안 맞는다라는 생각을 좀 합니다. 저는 그래서 그런 것들을 좀 세밀하게 좀 분석을 해서 이걸 좀 어떻게 잘 정책을 만들어야 되지 않을까. 저는 그냥 가만히 생각해봐도 그렇잖아요. 토지거래 허가구에서 팔지도 지금 뭐 실거주자만 들어갈 수 있는데 거기서 매물이 어떻게 잘 나올 수가 있을까요? 그래요. 그리고 풀어줘야 나오지. 분명한 후속 대책이 좀 따라줘야 예, 된다. 그리고 이 세금 대책으로 집값은 못 잡아요. 제가 여태까지 쭉 부동산 경험을 해봐도 세금 대책이 그 단기간에 일정의 어떤 효과는 있을지 모르지만 중장기로 봤을 때는 절대 그것이 뭐 집값을 잡는 역할을 하는데 그런 거 못 하거든요. 근데 그 제가 이제 경험을 오랫동안 했기 때문에 그런 얘기를 드리는데 근데 결국은 그렇다면은 세금 정책의 어떤 이 수요를 줄이는 네. 그런 억제 정책을 그래요. 피고 하더라도 공급은 반드시 필요하거든요. 그러면은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공공
쪽에서 하는 공급, 그 다음에 민간 쪽에서 하는 공급, 이게 같이 서로 간에 어울려져서 이렇게 공급이 나와야 이게 뭐가 사람 우리 일반 그 투자자나 일반 시장에서 아 공급이 정말 이제는 많이 나오겠네. 굳이 서두를 필요 없네. 지금 집 살 필요 없네. 좀 기다리면은 훨씬 더 내가 좋은 그런 지역에 들어갈 수 있네. 이런 믿음이 그렇죠. 상당히 중요하거든요. 근데 아직까지는 앞으로는 어떻게 될지 모르겠어요. 근데 아직까지는 시장이 그런 믿음을 아직은 정부가 주지 못하고 못했다. 있다. 예, 그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요. 그렇기 때문에 늘 항상 버티면 된다. 선거는 늘 항상 돌아오고.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버티면 된다라는 그런 학습 효과. 이것도 일종의 학습 효과 그렇죠. 같은데 학습 예, 효과죠. 이 부분에 대해서 정부에서 정말 옴짝달싹 못하는 혹은 정말 명확한 혹은 일치된 이런 정책들이 좀 나와줘야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자, 그럼 다시 한번 양도세 중과 쪽으로 한번 이야기가 돌아와서 이렇게 한번 질문 드려보겠습니다. 앞서 쭉 이야기를 했는데 양도세 중과 유예에 대한 이야기를 다 들었습니다. 그렇다면 가장 중요한 거는 1주택자입니다. 네. 1주택자는 그럼 안전하느냐? 이게 제일 중요하죠. 이거는 아마 굉장히 많은 분들이 포함된 이야기입니다. 왜냐하면 일단 세금 얘기가 나오면 1주택자도 나 세금 더 내야 되는 거야? 뭐 이런 거 아니야? 막 이런 얘기로 어수선해지거든요. 1주택자는 어떻게 되는 걸까요, 대표님? 1주택자들은 본래 그 주택을 한 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어떤 그 세금 문제 조금 자유롭다 이렇게 생각을 했죠. 근데 지난번에 이재명 대통령께서 얘기한 게 뭐냐면 1주택자도 1주택자 나름이다. 한마디로. 그렇죠. 왜 그러냐면은 국가주택들. 그런 것도 있고요. 그리고 내가 살지 않으면서 딴 데 살면서 주택 1주택 뭐 세를 주고 있다든지 그건 내가 실제로 거주하는 거 아니잖아. 그러니까 이거는 실제로 거주하는 사람하고 그거를 다른 용도로 활용하는 사람하고 차이를 둬야 된다 이런 얘기를 제가 듣기는 이제 그런 얘기 뉘앙스를 네. 들었거든요. 그래요. 예, 그렇게 되면은 이게 1주택자가 지금까지는 우리가 1주택자가 실수요자, 1주택은 실수요자다 이런 생각을 했지만 이걸 이제 일률적으로 이제 적용하지 않겠다라는 그런 시그널을 보냈다고 생각이 돼요. 그러면은 물론 당장은 아니겠지만 1주택자도 내가 꼭 살고 있는 주택 한 채 이런 것들은 이제 거기서 빠져가겠지만은 그렇지 않고 뭐 다른 곳에 나는 전세를 산다든지 해서 다른 곳에 뭐 주택을 세를 줬다든지 그러니까 주택을 어떤 형태로 쓰느냐에 따라서 세금의 형태가 달라질 것이다 이런 생각합니다. 근데 이것도 조금 문제가 있는 것이 이게 1주택자라도 1주택인데 내가 지방으로 뭐 전출을 갈 수도 있잖아요. 그럴 수 있죠. 뭐 가족끼리 갈 수도 있고. 그럼 그렇죠. 그쪽에 살아야 되잖아요. 그렇죠. 그쪽에 살아야죠. 그러면 또 집이 그쪽에 한 채가 또 살 수도 있는 거고 아니면 전세로 거주할 수도 있는 거고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상당히 그러니까 맞아요. 참 어려워 이거. 그러니까 이게 1주택도 1주택 나름이라고 하는데 그러니까 이 비주거형과 거주형을 달리 취급해야 된다. 이런 얘기가 있는 건데요. 자, 근데 그렇게 따지면은 정말 끝도 한도 없을 것 같아요. 저도 지금 순간 드는 생각이 만약에 신혼부부입니다. 우리 한정훈 대표님이 신혼부부예요. 그래서 처음에는 우리 둘이서 사는데 뭐 아담한 조그만 집 하나면 되겠다 해서 한 20평 초반대 하면 10몇 평대 요 정도의 평형수의 집에 들어왔는데 살다 보니까 가족이 너무너무 화목해서 아이가 둘, 셋이 막 돼버렸어요. 그럼 거기 평수에서 못 살고 큰 집으로 이사 갈 수밖에 없잖아요. 그렇죠. 근데 돈은 또 없고 그럼 그 집을 팔고 큰 데로 가도 돈은 모자르고 집값은 그동안에 많이 올랐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뭐 어쩔 수 없이 그 집에 못 살고 전세로 사는 경우도 있을 것 같고 다양한 이 경우들이 많이 있을 거기 때문에 이런 정책은 지금 말씀하신 내용은 좀 정말로 자세하게 좀 들여다봐야 되지 않나 싶기도 합니다. 그래서 이게 뭐 지금 한다는 게 아니고 이제 조금 생각해 볼 필요가 있다라는 거고요. 그리고 제가 예전에도 한번 그런 얘기 드렸던 것 같아요. 네. 뭐냐면은 우리가 이제 세금을 매길 때 다주택자 뭐 집 수로 이렇게 따지잖아요. 근데 이거를 이제 집수로 따지는 게 아니라 가액으로 따지자. 가액. 그러니까 집을 한 채를 가지고 있더라도 강남에 뭐 70억, 80억짜리 100억이다. 네, 그 집을 한 채 가지고 있는 사람하고 지방하고 뭐 서울에 한 채, 지방에 여러 채 해서 5채 합쳐봐야 50억이다. 50억도 안 되는 그 하고 그러면은 실제로 지금까지는 그게 다주택자로 이쪽에 규제가 크잖아요. 그러네요. 근데 그거를 이제는 그 가액순으로 그렇게 가야 되는 게 저는 바람직하다고 생각이 됩니다. 저희가 우리 시청자분들 아시겠지만 저희 녹화입니다. 그래갖고 저희가 사실은 이런 어떤 정부에서 정책이 나오고 이런 것들에 대한
왜냐면 이게 바로 어제 지금 얘기가 나온 거여서 제가 잘 몰라서 한번 여쭤보는데 1주택자여도 이 고액의 주택을 보유하고 있는 사람은 어떤 차별화가 있나요? 일단 세금에 대한? 그렇죠. 세금. 근데 이제 1주택자는 일단 그 주택을 보유하고 있기 때문에 네. 보유하기 때문에 세금에서 조금 자유롭다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뭐 예. 가격이 어쨌든 가격이 그러니까 일정 금액을 넘어가면 거기에 대해서 내는데 세금을 내는데 그래도 그게 엄청난 혜택이거든요. 혜택이다. 그래서 어, 다시 한번 똘똘한 한차가 유행하겠네요. 어떻게 하셨어요? 예, 아니 뭐 지금 말씀하는 내용을 쭉 들어보면은 결국은 또 그럴 수밖에 없겠다라는 생각이 들기는 하네요. 그렇죠? 좋습니다. 부동산 참 여기를 잘 막았다. 이 정책 좋다 하면 저쪽에서 문제가 생기고 저쪽을 잘 막았다 하면 이쪽에서 문제가 생기고 다 잘 막았다 하면은 뭐 또 정치에 또 문제가 생기고 여러 가지 참 어렵습니다. 정말로. 네. 자, 그러면 이번 부동산 정책과 관련해서 결국 이번 정부, 현 정부도 수요 억제 정책을 펼치고 있는 거잖아요. 결국은. 그렇다면 과연 이번에는 다르겠느냐? 우리 한정훈 대표의 생각이 궁금합니다. 저는 조금 다르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했었어요, 사실은. 했었어요. 예, 네. 했었습니다. 왜 그러냐면은 그러나 이렇게 세금으로 되면. 집값을 안 잡겠다라고 현 대통령께서 얘기를 하셨기 때문에 이제 세금 가지고 어떻게 집을 이렇게 좀 수요를 줄이려는 그런 정책은 안 피겠구나 했는데 최근에 또 그런 얘기 하셨잖아요. 세금으로 어떤 집값을 잡는 거는 바람직하지 않지만 끝까지 아예 못하는 있다가 건 아니다. 안 못하는 하는 건 건 아니다. 아니다. 예, 그러니까 하지만 맨 마지막 수단이다. 마지막 수단이다. 네, 이렇게 결국은 말씀하셨죠. 하겠다는 얘기는 뭐 저는 똑같이 들었거든요. 그래서 그래요? 세금 대책이 이제 또 나오고 하게 되면은 결국은 지지난 정부 문재인 정부 때와 같은 지금 방향으로 가는 게 아닌가 하는 그런 우려를 상당히 많이 났습니다. 그러니까 이번에도 저는 그때랑 거의 같이 가는 게 아닌가라는 생각을 하는 게 이렇게 이제 그 양도세 중과가 되면요. 이제 매물이 잠기잖아요. 매물이 그 시기가 지나면 잠글 거 아니에요. 네, 그렇죠. 5월 9일 이후엔 잠길 확률이 예, 높죠. 잠기죠. 네. 잠기면은 그러면 이제 시중에 공급은 더 줄어드는 거예요. 지금도 공급이 부족하다고 하는데 그렇죠. 그 공급은 이제 더 줄어드는 거고요. 공급은 더 줄어드니까 우리 항상 수요와 공급이 가격을 결정하잖아요. 근데 공급이 줄어드니까 수요는 계속 지금 존재하고 있거든요, 현재. 근데 공급이 줄어드니까 가격은 오히려 올라가는 거예요. 가격은 공급이 없으니까. 그렇지만 사람들이 그냥 막 가서 이렇게 투자를 하는 거 사고 하는 게 아니고 일부의 그 사람들이 상급지로 몰리는 거죠. 상급지로. 그러니까 정말 똘똘한 한 채. 예, 그런 상급지로 몰려서 그쪽 가격을 올려놓는 거예요. 계속 똑같습니다. 그리고 지금 현재 5월 9일이잖아요. 5월 9일이 딱 마감일이죠. 네. 5월 9일이잖아요. 그러면은 이제 5월 9일 날 지방이나 이 수도권 외곽이나 이런 데들은 아이고 이제 세금 엄청 나오겠네. 그러니까 빨리 지금 팔아야 되겠다 이거. 별로 이게 집값 오르지도 않는 거. 그래가지고 그때 선별적으로 5월 전에 그런 지방 물건이나 수도권 외곽 물건 이런 것들이 나올 가능성도 상당히 높습니다. 그렇죠. 그래서 저는 이번 대책은 결국은 똑같은 전철을 걷는 게 아닌가 하는 그런 우려를 그때 제가 항상 말씀드렸지만 문재인 정부 때도 대책이 28번 나왔거든요. 양도소득세 대책만 한 3-4번 나왔을 거예요. 계속 바꾸고 그냥 그래가지고 어떻게든 시장을 잡으려고 했는데 결국 못 잡았단 말이에요. 결국 못 잡고 가격은 계속 올랐단 말이에요. 그리고 그때도 거래가 막 엄청나게 잘 되는 건 아니었지만 부분적으로 상급지로 쏠리는 그런 수요 그리고 지방에서 서울로 또 투자하는 그런 수요 이런 수요들로 인해서 가격이 상당히 많이 올려졌거든요. 그래서 지금도 또 똑같은 양상으로 좀 가고 있는 게 아닌가 하는 그런 좀 우려를 좀 났습니다. 그래요. 대표님의 말씀을 쭉 들어보고 제가 상상을 해봤습니다. 역지사지라고 제가 상상을 해봤습니다. 제가 다주택자라면 제가 만약에 다주택자라면 이번 이 유예 기간이 끝나기 전에 저도 집을 팔려고 노력할 것 같아요. 근데 과연 이게 많은 분들이 살 수 있을까? 토지가 있기 때문에. 그래서 만약에 그렇지 않는다면은 그 이후에는 그냥 세금을 저렇게 내는 얘기 그냥 들고 있어야겠다라고 생각을 할 것 같은데 아마 좀 정책을 요렇게 생각하는 이런 부분에 대해서 또 뭐라고 할까요? 대응할 수 있는 그런 또 정책도 나왔으면 하는 바람을 가져보겠습니다. 어쨌든
무엇이 어떻게 되었던 잘 됐으면 좋겠다. 이렇게 저도 잘 됐으면 좋겠습니다. 좀 모두가 좀 편안하고 행복하게 잘 됐으면 좋겠다라는 마음은 다 똑같지 않나 이런 생각으로 마무리 짓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기까지 오늘도 오늘의 이슈 만나봤는데요. 한 주도 놓칠 수 없는 또 무료 세미나가 준비되어 있습니다. 11일 수요일 날 오후 2시에 준비되어 있습니다. 이번 세미나 이 한정훈 대표의 세미나가 점점 뜨거워지고 있다라는 얘기가 들리고 있는데 이번 세미나는 어떤 이야기를 해주실지 또 기대가 큽니다. 아주 큽니다. 예, 지금 제가 항상 말씀드린 지금 공급이 부족하다는 건 다들 아시잖아요. 네. 거기에 이제 공급을 해소할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이 재개발 재건축인데 그렇죠. 재건축은 지금 투자하기 가격이 너무 많이 올라 있고요. 외곽 저는 이제 항상 말씀드리는 게 투자는 이제는 양극화가 점점 커져서 초양극화로 가는 시장이기 때문에 이제는 외곽 쪽에 투자하면 안 된다라고 제가 항상 말씀드리죠. 그러면은 재건축도 그렇고 재개발도 그렇습니다. 근데 재건축은 중심 지역에 투자하려면 돈이 너무 많이 들어, 막대하게 들어가거든요. 그렇죠. 중심 지역에 들어갈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이 재개발이에요. 근데 이 재개발 투자는 우리가 투자금이 많지가 않아도 들어갈 수 있거든요. 근데 1주택자 같은 경우가 가장 좋습니다. 왜 그러냐면은 1주택자는 그 새로 재개발 지역의 어떤 빌라를 구입을 했을 때 그게 내년 말까지 2027년도 말까지 주택세에 포함이 안 돼요. 포함이 안 그럼 되죠. 그냥 네. 1주택자거든요. 그래요. 그렇기 때문에 1주택자가 상당히 혜택이 큽니다. 오히려 그래서 지금은 가뜩이나 그 빌라 매물들이 없어요. 지금 그 재개발 지역에 네네. 매물들이 없는 상황에서 그리고 제가 초기 단계 투자 전략이라고 초기 투자 전략을 얘기하는 게 초기 단계에 들어가야 이익을 극대화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렇죠. 그러니까 많은 분들은 이거 항상 생각하는 게 초기 단계에 들어가서 야 이거 어느 세월에 지어지지 이렇게 생각하는데 지금 우리 재개발 투자는 절대 그렇게 생각하면 안 되는 것이 단계마다 가격이 오르기 때문에 어느 단계에서 내가 매도를 할지 그런 타이밍을 잡아야 되는 그런 시기예요. 지금 끝까지 가져가는 게 아니라 그래서 우리는 가장 안 올라 있는 초기 단계에 들어가서 이익을 극대화할 수 있는 그런 전략, 투자 전략을 공개하는 시간 준비하겠습니다. 앞서 저희가 뭐 이런저런 정책 얘기를 했었는데 일단 포커스가 신혼부부와 청년들에게 맞춰져 있잖아요. 우리 중년층들, 우리 어머님들, 우리 저희 또래에 있는 분들 이런 분들 그렇다면 나는 어디로 가야 돼? 재개발 쪽으로 가야 된다. 저는 이 생각은 역시나 꼭 드는 생각 중에 늘 항상 하나에 포함이 되어 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면서 그렇기 때문에 우리 한정훈 대표의 무료 세미나가 너무너무 뜨겁습니다. 11일에 있는데 2월 11일 수요일 오후 2시에 있는데요. 서울전화 02-556-6961에서 3번으로 전화를 주시면은요 편안하게 자세하게 안내 도와드릴 테니까요. 우리 시청자 여러분들의 많은 참여 부탁드리겠습니다. 자, 최고의 부동산 전문가 한정훈 대표가 여러분의 투자 상황과 자금 계획에 맞는 최적의 솔루션을 제시해 드리니까요. 여러분들의 많은 참여 부탁드리겠습니다.